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오늘은 잠수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토 코드명 알파급 잠수함. 원래 명칭은 프로젝트 705 리라급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은 1971년 소련 해군이 개발해서 배치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정찰기 SR-71 블랙버드가 24,000m 이상의 상공을 초음속의 3배로 날아다니면서 소련의 방공망을 무색하게 했던 것처럼 이 알파급 잠수함은 미군 항모가 버젓이 도사리고 있는 대서양에서 당시 그 어떤 어뢰로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방 자유진영을 잔뜩 긴장시켰죠. 이 잠수함의 빠른 속도와 잠함 능력은 서방 측의 국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를 상대할 수 있는 어뢰를 다급하게 개발해야만 했죠. 이 알파급 잠수함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보여줬지만 그 신기술을 완벽하게 활용하거나 또 잠수함을 안전하게 운용한 건 아니었다는 비판 역시 동시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이런 양극과 극의 평가를 받아야만 했던 알파급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밀떡에 의한,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환장님, 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눈다고 하는데 사실 잠수함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긴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노틸러스 호고. 노틸러스 호고. 오늘 어떤 잠수함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건가요? 알파급에 가는 겁니다. 알파급? 네,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대 서양에서 나토 소속국의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소련의 잠수함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된 잠수함은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다했지만 소련의 잠수함은 아무리 따돌려도 몇 분만 지나면 엄청난 갱업으로 막 쫓아오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계속 쫓아붙은 거였습니다. 이 잠수함 간의 추격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22시간 동안의 그 추격을 하던 그 소련 잠수함은 나토 쪽 잠수함이 영해에 들어서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급선회를 하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아, 사라졌어요? 잠수함 사이의 추적은 이게 보통 네. 이게 조용히 들키지 않게 한다는 거죠. 너 거기 숨어 있냐? 나 밑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대놓고 나 여기 있다. 네 공격에 나 피할 자신 있어? 네가 어떤 방법 써도 나한테는 도망 못 가. 나 빨라. 대놓고 추적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잠수함 수중 아래에서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위였거든요. 아니 근데 이 잠수함이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였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 사건에서 소련 측 잠수함은 실제로 특이했습니다. 소련의 잠수함 개발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단적인 잠수함이 리라급, 나토 식별명 알파급 잠수함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리라급. 리라급. 알파급? 알파급. 이게 그 고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붉은 시올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쇼온 코네리가 연기한 그 라미우스 함장의 붉은 시올호를 무지막지한 속도로 추적하는 빅토르 투폴레프 중령의 잠수함이 바로 이 알파급이었죠. 뭐 영화나 원작 소설에서는 뭐 악역인 관계로 뭐 격침되는 역할이긴 했죠. 실제로 당대에는 가장 빠른 잠수함이었어요. 보통 잠수함은 뭐 추적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이 알파급은 처음부터 속도와 기동성에만 모든 걸 올인했었습니다. 완전히 속도에만 치중한 전무후무한 이런 잠수함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알파급이 기록한 최고 속도가 네. 41노트에 달합니다. 41노트면 시속으로 따지면 76km 정도 됩니다. 우와, 엄청 그러니까 빠르네요. 엄청 빠른 겁니다. 네. 보통 디젤 엔진과 이렇게 배터리를 쓰는 게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에는 뭐 20노트를 거의 넘기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면 네. 이해가 빠를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2배 이상 빠른 거죠. 이게 뭐 제법 빠른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해도 30노트 조금 넘기는 수준이니까 이 원자력 잠수함과 비교를 해봐도 시속 20km 정도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언급된 그 에피소드처럼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온 거죠. 아니 뭐 다른 잠수함이랑 비교해서 확실히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알파급은 왜 그렇게 속도를 중시한 걸까요? 그러니까 알파급의 특징은 이게 개발 당시 소련 해군의 환경에 이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련은 대륙국가라 해군의 비중이 육군보다 월등히 좀 적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해군의 주 임무도 먼 바다로 나가서 뭐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뭐 나토의 항공모함이나 핵미사일 같은 게 탑재한 무슨 잠수함이 소련 쪽으로 접근하면은 오지 마! 그렇죠.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1950년대 후반만 해도 항공모함에 핵공격에 배치되고 뭐 각 개발된 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게 아무리 해도 사거리가 5,000km가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뭐 항공모함의 잠수함도 이렇게 소련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소련은 1957년부터 수중 전투 요격함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잠수함을 기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격기가 뜨면 요격기를 발진시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도 비행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토 해군이 가까이 접근하면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서 네.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듯이 바닷속에서 잠수함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항을 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급이 40노트 이상을 냈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당시에 그 어뢰 같은 경우에 어뢰를 한 발 쏘더라도 어뢰의 속도가 이렇게 40노트를 넘어가면 고속 어뢰다. 우와 정말 빠른 어뢰다. 이런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잠수함이 40노트로 회피하면 우와, 정말 빠르네. 어뢰도 이게 제대로 못 따라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뢰를 피할 수 있는 잠수함이면은 이건 사실 무적의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뢰랑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속도다. 이게 심지어 덩치도 훨씬 크니까 크죠.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속도를 내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말 40노트의 속도를 내는 방법이 문제였죠. 이 덩치가 큰 잠수함일수록 그 물의 저항도 커져서 그렇죠. 속도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고속 잠수함을 만들려면 덩치를 일단 줄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련인들은 웬만한 그 디젤 잠수함 수준인 1,500톤급 원자력 잠수함을 연구했습니다. 굉장히 작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작게만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네. 일단 속도를 내려면 큰 출력이 필요한데 원자력 잠수함이 큰 출력을 내려면 원자로나 증기 터빈이 일단 커져야 하고 결국 선체가 커다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순이네요. 그렇죠. 속도를 내려면 큰 원자로가 필요하고 큰 원자로면 근데 저항은 커지니까 그렇죠. 속도는 못 내고. 그래서 소련인들은 고민 끝에 네. 두 가지 해답을 냅니다. 어, 일단 선체를 작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잠수함 만드는 데 쓰는 게 강철 대신에 티타늄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티타늄. 티타늄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SR-71 SR-71. 만들 때 나왔잖아요. 가볍고 튼튼하고 이 비행기도 티타늄, 잠수함도 티타늄. 티타늄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 고장력 티타늄만큼은 그 무게가 일단 강철보다 30% 이상 가볍고 또 이 장력이 굉장히 강해서 제대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잠수함 소재로 티타늄만한 게 없죠. 그렇겠네요. 근데 만들 수만 있다면 일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만들 수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죠. 소련은 당시 세계 최대의 티타늄 생산국이라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못 낼 양의 티타늄을 쓸 수 있었지만 티타늄 자체의 특성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나요? 이게 생산도 까다롭고 가공도 까다롭고 용접도 더 까다로워요. 어렵다. 그러면서 가격은 강철 고장력 강보다 최소 3배에서 5배는 비싸요. 비싸고. 그래서 미국의 CIA에서 소련이 티타늄을 잠수함을 만든다라는 첩보를 듣자마자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설마? 설마 이렇게 비싼 얘네들이 못해. 소련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을 거야.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미국 생각에 우리도 못하는데 그렇지. 소련 너네가 할 수 있겠어? 뭐 이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소련 쪽 생각은 좀 미국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뭐 좋은 소재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티타늄 선체를 채택한 전투용 잠수함이 개발됩니다. 드디어 도전이 시작되나요? 그렇죠. 도전은 들어갔습니다. 네. 선체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어쨌든 티타늄을 발라버리면 되니까. 티타늄으로 하면 되니까. 다음 문제는 원자로예요. 원자로. 당시 소련의 원자로 기술로는 1,500톤대 이게 작은 선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100메가와트급 이상의 고성능 원자를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어허. 일반적인 뭐 가압수용 원자로는 원자로에 공급된 고압의 냉각수가 이렇게 가열되면은 열 궤환기를 통해서 증기를 돌려서 터빈을 돌리는 구조였거든요. 네. 이런 작고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련인들은 작은 크기에서도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납비스무트 합금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납냉각 고속炉를 생각합니다. 아, 납으로? 납으로 출력의 같은 경수로 대비해서 300톤 이상 가벼운 차세대 원자로였죠. 오, 네, 납은 예. 금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스무트? 예. 비스무트는 뭔가요? 이게 뭐 납과 비슷한 뭐 중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둘 다 금속이라는 건데 원자로를 금속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데요? 납과 비스무트 합금은 200도가 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됩니다. 그렇게 액체화된 금속을 물 대신에 냉각제로 쓰면 네. 이 물보다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이 원자로가 작아도 출력을 높이기가 쉽고 또 증기와 달리 액체 금속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밀도의 금속재인 관계로 감마선 차폐 효과까지 추가로 생기게 되죠. 아니 뭐 듣고 보니까 그 무적인데요? 너무 좋은데 지금도 이렇게 납으로 냉각하고 그러나요? 이게 장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마마랑 사이즈의 단점도 같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로가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박하면 원자로 이렇게 정지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자로가 정지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냉각제가 굳어요. 금속이잖아요. 금속이 이때 그 금속이 굳으면 어떻게 해요? 부피가 변하게 되죠. 그대로 원자로가 파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은 원자로 안 쓸 때도 항상 이게 고속 보일 돌려야 되네요. 대표줘야 되는 거, 원자로 대표줘야 되는 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의 그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를 그 가압수용 그 원자로로 만들었었는데 이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인 그 시울프에다가 이 납냉각 방식의 고흥로를 얹었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이 기술을 쓰지 않았죠. 아무튼 이렇게 작고 가벼운 티타늄 선체에 출력이 우수한 그러니까 남냉각 고속로를 조합한 꿈의 잠수함이 탄생하면 좋겠지만 나만 아직도 난관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이 또 있나요? 이게 잠수함이 작고 가벼워진 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승무원들을 많이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1,500톤급 잠수함을 불과 8명이 조종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까지 떡하니 붙여놨죠. 8명. 8명, 잠수함 큰데 1,500톤급이에요. 가능합니까? 이게 물론 조종에 8명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2교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잠수함은. 생각하면 16명을 태운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재래식 잠수함에 50명 이상이 타던 시대에 이걸 그러면은 16명이 대체한다? 불가능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파급 잠수함은 그 원자로부터 어뢰장전까지 거의 모든 가동 부위를 전부 원격 제어 방식으로 만들거나 아예 무인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이런 개념이 완성된 게 1958년이었습니다. 와, 1958년에 무인화를 이뤘다? 예.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래가지고 1,500톤 설계를 고수하던 설계팀은 아무리 해도 1,500톤은 좀 어렵다. 몇 년 동안 도저히 설계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이런 도전을 했다가 모든 팀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서 1963년부터 새로운 설계팀이 투입돼가지고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1,500톤으로는 도저히 기능을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2,300톤까지 배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승무원도 29명에서 다시 32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때 기술로는 여기까지 한계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연구하던 그 자동화 기술들은 뭐 꽤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소수의 승무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열 조리기에다가 이 자동 조리 기능을 넣었는데 이게 워낙 호평을 받아가지고 1970년대 이후에는 소련 내에서 굉장히 뭐 고급 가전 제품으로 판매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요즘도 가능한가요? 안 팔아요. 70년대 제품이잖아요. 1970년대. 네. 아무튼 1960년대에 소련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총 집합된 게 프로젝트 705 이라크 잠수함 초도함 바로 K-64가 1971년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일본함이 1972년 시운전 중에 원자로에 균열이 가는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예상했던 뭐 문제가 터진 거죠. 게다가 그 선체를 쫙 검사를 해보니까 이 티타늄으로 제작된 선체에서도 크랙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쫙 갔다는 거죠. 결국 1번함은 수리를 포기하고 이 2번함부터는 그 수리 자체를 전면 수정하기로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티타늄인데. 그러니까 그 비싼 거를. 이게 뭐 그래서 금이 가다니. 2번함부터는 네, 원자로를 OK550을 BM40이라는 새 원자로로 교체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이게 완전히 전면 보완한 형태로 재설계하게 된 거죠. 네. 형식면도 프로젝트 705와 705K로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개량한 2번함 K123이 1977년 말에 완성되면서 알파급이 정식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58년 시작해서 77년. 오, 이렇게 어렵게 알파급이 이제 좀 성공적으로 가기 시작하나요? 이 뭐 등장하기까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문제점도 많았지만은 적어도 기동 성능 하나만은 진짜였습니다. 시운전에서 최대 속도 41노트를 냈고요. 10노트 이하의 조속에서 40노트까지 가속하는데 1분 내외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 빠르네. 자동차로 치면 제로백. 엄청 빠르네. 어뢰급 기동성이란 게 농담이 아니죠. 게다가 최대 속도에서 180도 선회를 하면 다른 장소는 보통 이게 선회를 할 때 보면 몇 분이 걸렸거든요. 네. 알파급은 42초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부대를 지휘한 적이 있는 보가치에프 제독의 증언에 의하면은 소련 사람들이 좀 이게 러시아 사람이 뻥이 좀 심하거든요. 가려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알파는 배지 위에서도 180도 선회가 가능하고 엄청난 가속력을 살려서 수중 음영 지역에서 다음 음역으로 점프하듯 기동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뭐 분위기 뭐 난리가 났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기동성을 자랑하는 그 잠수함이 등장하자마자 미국을 포함한 나토 해군은 진짜 뭐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1979년 3월 바렌츠해에서 알파급 2번함의 시험 항해를 포착을 하긴 했는데 이 신형 디젤 잠수함인 줄 알았던 녀석이 알고 보니까 40노트가 넘어가는 괴수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네. 잠수함이 40노트를 넘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참 개념이 나왔었던 네. 50년대, 60년대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유도원에는 이 당시에는 빨라봤자 40노트대였어요. 빨라봤자 40노트. 예를 들어가지고 시속 45노트짜리 어뢰를 10km 떨어져 있어요. 알파급이. 네. 어뢰를 쐈어요. 쐈어요. 알파급이 전속력으로 도망쳐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뢰가 1시간을 따라가도 알파급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알파가 작정하고 원자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뢰로는 당시 어뢰로는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소리죠. 이러다 보니까 알파급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나토 가맹국들이 받은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쏴도 못 잡는 거니까. 이 충격이 이게 이제 과대포장이 된 거죠. 말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알파가 뭐 최대 뭐 45노트까지 달릴 수가 있다더라. 순간인동을 한대. 이러고 한데 점프한데 최대 뭐 800에서 12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잠수할 수 있다. 뭐 자망 신도가 막 그렇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유가 그 비싼 티타늄으로 만들었다. 이러니까 자망 신도 1200m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까지 이야기 더해진 거죠. 고장용 티타늄강을 아낌없이 쓴 소련. 이러다 보니까 알파급에 대한 과대포장이 막 공포처럼 묵묵하게 퍼져나간 거죠. 신화처럼 퍼져나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거가 전혀 없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1980년대 소련이 만든 그 마이크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1000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내려가는 게 또 확인도 됐고요. 그러니 같은 티타늄으로 만든 알파급도 뭐 그 정도는 되겠지. 뭐 이런 착각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착각이라면은 실제로는 조금 달랐다는 거겠죠?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나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알파급도 퇴역한 뒤에 공개된 자료들에 의하면 네. 안전 자망 심도는 뭐 대충 400에서 450m 정도일 거라고 했습니다. 2배나 뻥쳤네. 네, 설계 시작할 때는 500에서 600m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렇게 만들자니까. 천이라더니. 티타늄 가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소련이지만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몰랐던 서구권 국가들은 이게 추정치에 스스로 놀란 거죠. 그래서 45노트로 달려나가고 막 1000m까지 내려가는 이런 무적의 잠수함이다. 우리는 절대 상대할 수 없다. 이러니까 밀리법을. 우리 빨리 새 무기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 지금까지도 그 서구권 그 최강의 어뢰로 평가받고 있는 그 미국의 마크 48 에드캡이나 그 영국의 스피어피쉬가 이 허구의 알파급을 잡기 위해서 50에서 60노트 이상의 속도에 700에서 800m 심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런 착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진 거예요. 알파급은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유명한 톰 클래시라고 그 전쟁 소설 잘 쓰는 분이 있는데 네. 그 붉은 폭풍 같은 소설에서도 알파가 압도적인 기동력을 자랑하는 거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이나 뭐 일본의 밀리터리 소설 뭐 만화 그렇게 등장하는 수많은 알파급, 우리 가공의 알파급들은 네, 네. 거의 맨날 1000m 들어가고 막 45m 점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알파급이었지만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냥 넘어갈 리가 그렇죠. 없죠. 우리의 착각일 뿐이었던 거죠. 두 개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 의아한데 어떤 문제인가요? 일단 컨셉 자체가 무너졌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급 개발 목적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소련 본토나 소련군에 접근하기 전에 막 달려서 유격하는 거였었잖아요. 하지만 핵무기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요즘 10,000km 날아가잖아요. 어허. 더 이상 뭐 과거처럼 소련 영해로 접근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멀리서 쏘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이나 핵탑재 잠수함을 상대하려면 평소부터 쭉 오랫동안 몰래 따라다니는 쭉 그런 능력이 중요하게 된 거죠. 빠른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그러려면 선체가 작고 교달 인원도 없어가지고 이런 장기간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알파급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빠른 게 능사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네요. 시대가 지나기 전부터 애물단지였습니다. 일본함처럼 치명적 결함만 없었을 뿐 뭐 이후 건조대 6척의 알파급 다들 원자로나 뭐 자동화 장비 문제로 트러블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번 함이자 705K급 초도함인 K123도 1982년에 방사능 물질 누치 사건을 겪어가지고 9년 동안의 수리를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1984년에 4번함 K373이 충돌 사고를 내거나 네. 1989년 K316 같은 경우는 전기 파이프 파열 사고를 겪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까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네요. 결국 이 소련 해군은 1990년을 기해서 한 척의 알파급만 남기고 모든 알파급을 다 퇴역시켰는데 이 폐기된 알파급의 그 냉각제가 굳어가지고 원자로가 파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수백 톤에 달하는 그 에폭시 수지와 콘크리트를 원자로 주변에 쏟아붓는 고생까지 더 무려해야 했죠. 아이고,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정말 잠깐 반짝했던 알파급이 애물단지가 돼서 뭔가 착각과 오해로 과대평가를 좀 받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는 좀 어떤가요? 좀 많이 좀 달랐었는데 오. 잠수함 부대를 지휘하고 그러니까 수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평은 거의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항상 부족했었고 다들 피곤했었다든가 사람이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자로를 관리해줄 보일러가 설치된 뭐 세계 기지가 아니면 정박도 못했어요. 퇴역하기 전까지 20년간 실제로 임무를 수행한 기간이 다른 잠수함 10년치도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악평들이 주류를 이뤘죠.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왔겠지만 직접 잠수함을 몰던 그 지휘관들은 그 압도적인 성능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때지만 정말 무적에 가까운 잠수함이었고 자동화 같은 개념도 정말 시대를 너무 앞섰을 뿐 결국 정답이었다고 본 거죠. 뭐 알파급이 지금은 물러나긴 했지만 한 발 앞선 개념, 기술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이 기술을 견인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이 잠수함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잠수함, 특히 알파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 총코너 세계 최강의 개인 방어화기 PDW를 가려라. 지난 시간엔 P90과 SR2 베레스크의 그 등장 배경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엔 두 PDW의 본격적인 성능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Get in the ring. 1라운드 사용탄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장님이 선택하신 P90 전용탄부터 시작해 주시죠.
P90에 사용되는 전용탄은 탄자 구경 5.7mm, 탄피 길이 28mm 규격의 SS190 탄입니다. 이게 뭐 얼핏 보면 소총탄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5.56mm 탄이나 9mm 탄과 실제로 그 비교를 해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작죠. 제가 보기엔 이게 탄피가 워낙 작아서 장력도 뭐 9mm 탄보다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탄이 티타늄 방탄복이나 케볼라 방탄복 이렇게 구대로 뚫죠? 장약이 덜 들어가더라도 탄자가 작고 가벼우면 이 탄자를 고속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고 또 이 고속으로 날아가는 탄자가 단단하면 충분한 관통력을 선보일 수가 있죠. 아니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SS190탄의 그 탄자 앞부분은 강철제 관통자 그리고 뒷부분은 가벼운 알루미늄제 탄심이기 때문에 탄자 무게가 2g밖에 안 나갑니다. 이 탄자 내부가 묵직한 나무로 꽉 채워진 9mm 파라벨룸 풀메탈 재킷탄의 4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적은 양의 장약으로도 탄속이 엄청나게 빠르고 만만치 않은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MP5에서 발사된 9mm 파라벨륨 탄이 400m/s이고 P90에서 발사된 5.7mm SS190 탄이 716m/s면 엄청나죠? 오, 확실히 빠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탄을 대테러용으로 쓰면 이게 인질까지 이렇게 위험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 뭐 과잉간통 말씀하시죠? 그건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SS190탄의 그 내부 단면을 잘 살펴보시면 강철제 관통자와 구리재킷 사이에 좀 빈 공간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그래서 이 탄자가 인체 같은 굉장히 좀 말캉한 조직에 파고들 때는 저 빈 공간이 쫙 찌그러지면서 인체 내부에서 급제동이 걸립니다. 탄자가 이렇게 텀블링을 한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인체 조직을 휘저어놓는 거죠. 덕분에 9mm 파라벨룸 탄을 능가하는 저지력을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약 정리를 하자면 방탄복에 착탄을 할 경우엔 빠른 탄속과 강철제 관통자의 그 콤비네이션 효과로 방탄복을 확 뚫어버리고 인체 조직에 착탄할 경우에는 그 빈 공간 때문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저지력이 확 향상되는 진짜 뭐 마법 같은 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법 같은 탄이라. 그런데 왜 지금도 나토 제식 권총탄으로 9mm 파라벨륨 탄을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PDW의 필요성이 사라진 점도 있고 그리고 이 기존의 그 9mm 체계를 싹 바꾸려면 이 돈이 많이 드니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 군대라는 게 결국 이 예산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방탄복 못 뚫는다고 천대받던 9mm 파라벨륨 탄은 아니 군대는 물론이고 대테러 부대 법 집행 기관에서도 여전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성능 강화형이 꾸준히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9mm 철가탄 같은 것도 상용화가 된 지 오래였고 보시다시피 탄자 전체가 강철제라 레벨 3의 방탄복까지 한 방에 관통해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지력이 필요할 경우에 착탄하는 순간 탄자가 확 벌어지는 9mm 할로우 포인트 탄 쓰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착탄 시 텀블링 효과를 극대화해서 저지력을 향상시킨 9mm 탄도 나오고 있죠. 뭐 자꾸 뭐 쓸데없이 그 9mm 파라벨 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쪽 그 러시아 그 PW 탄 그 얘기는 하시라니까. 방금 얘기한 성능 강화형 9mm 파라벨륨 탄의 장점을 모두 모은 탄이 러시아제 PDW 탄입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자,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성능 강화형 9mm 파라벨륨 탄의 장점들을 모두 모았다는 그 러시아제 PDW 탄. 구체적으로 어떤 탄인지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제 신명은 7N29탄이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탄자 구경은 9mm, 탄피 길이는 21mm입니다. 뭐 별칭이 규르자, 러시아어로 뭐 사막 독사 뭐 이런 뜻이랬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독한 탄이죠.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치안 상태가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길래 뭐 그렇게 독한 탄을 급조한 겁니까? 뭔가 좀 오해하셨나 본데요. 이건 러시아 마피아를 때려잡으려고 만든 탄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1950년대부터 러시아군 제식 권총탄에서 사용됐던 9mm 마가로프 탄을 대체하려고 만든 탄이었죠. 그래요? 하긴 뭐 9mm 마카로프 탄이 뭐 서방의 9mm 파벨론 탄보다 좀 많이 약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 소련이 말입니다. 그 소총탄이나 기관총탄은 그 서방 자유진영보다 훨씬 강한 걸 쓰면서 왜 권총탄은 그렇게 약한 걸 썼을까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권총에 뭐 그렇게 큰 미련이 없었다고 봐야죠. 권총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어차피 잘 맞지도 않고 소총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뭐 과장 조금 보태서 뭐 무기 취급을 안 했다. 이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신형 권총탄을 개발하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 소련에게 똥줄이 좀 타긴 했죠. 서방에서 군부대에 뭐 케블라 방탄복을 지급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 요게 마가로프타는 게 도저히 군용 권총탄을 게 써먹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하긴 뭐 케블라 방탄복이 9mm 파라벨룸 탄도 가뿐하게 막아놨는데 9mm 마카로프탄? 이거 애들 장난이죠. 뭐 다 튕겨내죠.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0년대에 서방에서 티타늄 방탄복을 관통하는 탄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러시아 애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토에서 PDW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그쪽에도 전해진 거군요. 아무리 소련군이 권총에 별로 미련이 없다고 한들 이건 도저히 자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신형 권총탄 개발계 그라치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 겁니다. SS-190탄이 그 소련의 신형 권총탄 개발에 꽤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개발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서방이 관통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련은 관통용과 저지력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탄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에 두 종류의 권총탄이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되죠. 그중에 하나가 서방의 9mm 파라벨룸 탄과 동일한 규격의 7N21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탄피기를 2mm 늘려서 위력을 강화시킨 7N29탄이었습니다. 뭐 10년 동안 개발한 게 고작 서방의 9mm 파라벨룸 탄 뭐 카피였어요? 이게 러시아는 베끼 땐 베끼더라도 그냥은 안 베낍니다. 일단 척 보기에도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저 까만 거 저거 탄자 끝에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저게 뭐 관통자인가요? 네, 강철제 관통자입니다. 그리고 관통자와 구리 재킷 사이에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방탄복에 딱 착탄할 때 철심이 폴리에틸렌과 분리되면서 단독으로 뚫고 들어가고 인체 조직에 착탄할 때는 한 덩어리로 파고든 다음 내부에서 분리되면서 상처를 팍 키우죠. 즉, 철갑탄과 할로 포인트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탄입니다. 짬 짜면 비슷한 걸 만드셨네. 그런데 이 관통력은 SS-190탄보다 떨어진다면서요? 뭐 SS-190 탄도 이게 소총탄을 막는 레벨 3 그 방탄복에 다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이 권총탄이란 건 말입니다. 권총탄을 막는 방탄복만 뚫을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7N21과 7N29탄은 레벨 2 방탄복 정도는 가볍게 관통합니다. 9mm 나토 제식탄을 막아내는 방탄복 정도는 쉽게, 아주 쉽게 관통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리고 관통력 이상으로 중요한 건 저지력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이 SS-190탄의 경우에 9mm 나토 제식탄보다 저지력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건 탄자가 인체에 돌입해서 텀블링을 제대로 했을 때만 발휘되는 효과죠. 그게 인체 내부에서 무조건 터블링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건 텀블링을 한번 했다 하면은 뭐 위력이 무시무시해요. 좋습니다. 그럼 파워 팩터를 계산해서 저지력을 따져보기로 하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관장님이 무려 2차례에 걸쳐 열변을 토하신 내용인데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파워 팩터는 탄자의 무게와 탄속을 곱한 값으로 물리량으로 따지면 운동량에 해당하는 값인데 탄이 저지력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준값이다. 그래서 제가 9mm 나토 탄과 5.7mm SS-190 탄의 파워 팩터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63대 73. 설마 했는데 SS-190 탄의 저지력이 이렇게 엉망일 줄은 몰랐습니다. P90이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러시아 권총탄들은 파워 팩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5인치급 풀사이즈 자동 권총 기준으로 9mm 나토탄과 비교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 탄 모두 9mm 나토탄을 압도하고 파워 팩터는 7N29탄이 9mm 나토탄보다 살짝 앞섭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탄 중에서 뭐 러시아군이 제식으로 채택한 건 뭐 어떤 거죠? 7N21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을 사용하는 MP443이 현재 러시아군 제식 권총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7N29탄은 고위력 탄을 찾던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눈에 들어가지고 SR-1 벡터 자동 권총과 SR-2 기관 단총 전용탄으로 지금까지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는 SR2와 P90 두 총기의 불꽃 튀는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총기의 작동 방식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P90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자, P90은 노리쇠 무게와 리코일 스프링의 장력만으로 약실 폐쇄를 하는 심플 블로우백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기관 단총에 사용되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 껍데기만 SFG, 알맹이는 되게 구태연하신데. 껍데기부터 우주를 그대로 베낀 SR2보다는 참신하죠. P90의 SF적인 외관은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배려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눈에 띄는 점은 총의 링 사이트라 불리는 무배율 광학식 조준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간엔 크로스헤어를 이용하고 야간엔 밝게 빛나는 링을 이용해서 조준할 수 있는 건데 사격 훈련이 부족한 나토군 후방 요원들의 조준 속도와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장비죠. 진짜 극진한 배려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광학식 조준 장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P90이 처음 등장했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장비가 기본으로 탑재된 총은 굉장히 드물었죠. 그리고 이 P90은 불법 방식을 채택한 덕분에 전체 길이는 50cm에 불과하지만 총열 길이는 그 절반이 넘는 26.4cm나 됩니다. 그리고 총의 상하폭을 줄이기 위해 50발들의 탄창을 총몸 상부에 이 수평으로 부착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죠. 진짜 요거부터 물어봅시다. 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P90 탄창은 총알 방향이 총열이랑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탄창 내부에서 이 탄이 90도 뿅 자동으로 돌아간 다음에 약실에 한 발씩 장전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빈탄피는 옆으로 튀는 게 아니라 총범 밑으로 두두두 쏟아지는 방식이죠. 팀 동료가 탄피 맞아가지고 부상당할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이 P90은 장전 손잡이가 왼쪽, 오른쪽, 좌우에 모두 달려 있고 이 조정관도 방아쇠 밑부분에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좌우 대칭입니다. 즉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 이거죠. 굉장히 장황하게 P90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몸 위에 들어가는 50발들의 탄창 말입니다. 이게 탄창 교체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연습만 열심히 하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런 장면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이게 나오십니까 진짜? 아이쿠 탄이 막 다 튀어나오네. 난리도 아니야. 그래도 장탄수가 50발이나 되잖아요. SR2는 그 장탄수가 30발밖에 안 되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SR2는 특별한 연습 없이도 이게 신속한 탄창 교환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장탄수는 빠른 게 탄창 교체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P90의 전체 길이가 50c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SR2는 개머리판을 펼쳤을 땐 길이가 60cm, 개머리판을 접었을 때는 37cm밖에 안 됩니다. 훨씬 휴대하기 편하다니까요. 아이고 휴대하게 편하면 뭐합니까? 그 고압탄 쓴답시고 반동이 세가지고 총구 컨트롤 절대 안 될 텐데. 참고로 SS190탄의 반동은 9mm 파라벨룸탄의 70% 수준밖에 안 돼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90은 풀 오토로 사격을 해도 총구 돌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들도 풀 오토로 쐈을 때 총구 컨트롤이 가능할 정도죠. SR2가 반동 때문에 총구 컨트롤이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죠? 일단 SR2의 풀 오토 사격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죠. 제법이네. 보셨다시피 SR2는 풀 오토 사격을 해도 총구 컨트롤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MP5랑 비슷한 수준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저 혹시 총 쏘는 사람이 힘이 세거나 이 총이 무거워가지고 반동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무슨 말씀을. SR2는 1.65kg밖에 안 나가요. P90은 몇 킬로 나갑니까? 2.6kg이요. SR2보다 1kg이 무겁잖아요. 이 정도면 승패가 결정난 거 아닌가요? SR2는 이게 P90보다 훨씬 강한 탄을 쓰지만 무게도 훨씬 가볍고 반동 컨트롤도 어렵지 않다. 요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총이 그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9mm 파라벨룸 탄보다 훨씬 센 탄을 MP5 수준으로 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이게 P90은 심플 블로우백 방식으로 약실을 폐쇄한다고 했죠? 네. 심플 블로우백 방식은 놀이새의 무게와 리코일 스프링의 장력만으로 가스압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보세요. 놀이새가 크고 묵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P90 놀이새 무게가 어떻게 나입니까? 저거요 한 600g 한 근 나가죠.
세상에 놀이새가 무슨 권총 하나 무게야. PPK야 진짜. PPK 사이즈라니까. 참고로 SRT의 놀이새는 이렇게 작습니다. 야, 저렇게 작은 걸 써도 이렇게 약실 피태가 가능해요, 저게? 그러니까 SR2는 약실 압력이 강한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P90처럼 심플 블로우백 방식을 사용했다면 놀이새 무게가 1kg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약실을 폐쇄해주는 방법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AK-47급 이 4종 소총에 쓰는 회전 놀이새 방식을 사용한다. 요겁니다. 아, 그러니까 껍데기는 기관 단총인데 알맹이는 자동 소총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이 반칙을 썼구만. 좋습니다. SR2가 왜 P90보다 훨씬 가벼운지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mm 파라벨룸탄보다 훨씬 고압탄을 쓰면서도 그냥 어떻게 반동이 MP5 수준인지 저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뭐죠? 아니 별거 없습니다. 가벼운 탄자를 발사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N 29탄은 탄자 내부가 철심과 폴리에틸렌이라 탄자 무게가 이게 6.7g밖에 안 나갑니다. 그에 비해 뭐 탄자 내부가 납으로 이렇게 채워진 9mm 파라벨륨 탄은 이게 탄자 무게가 8g이죠. 8g 넘어가죠. 그래서 7회 29탄이 9mm 파라벨륨 탄보다 약실 압력은 높지만 작용과 방작용의 원리에 의해 반동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보시다시피 한 송으로도 이게 무리 없이 쏠 수 있습니다. 근데 단발로만 쏘시네요. 하긴 단발이 저 정도인데 풀 오토로 쏘면 손이 뭐 확 뒤집어지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P90은 한 손 풀 오토 사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시죠. 이게 SR2보다 1kg이나 무거운 총에다가 이 약한 탄을 쓰니까 뭐 저런 서커스가 가능한 겁니다. 예. 무거운 총? 아, 팬더님이 뭔가 좀 착각하시나 본데 P90의 무게는 이 광학식 조준기까지 포함된 무게고요. SR2는 광학식 조준기 그 제외한 무게죠. 네. 여기에 탄까지 채워가지고 무게를 비교하면 얘기가 뭐 완전히 달라지죠. P90에 50발을 꽉 채웠을 때의 무게는 정확하게 딱 3kg입니다. SR2의 광학식 조준기 달고 30발 다 채웠을 때 무게가 어떻게 되죠? 뭐 대략 한 2.5kg 정도 나가죠. 그럼 뭐 이 P90과 SR2의 그 실질적인 무게 차이는 1kg이 아니라 500g 뭐 이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겠죠. 한 손으로 풀 오토 사격이 가능한 50발들의 총이랑 한 손으로 단발 사격도 버거운 30발들의 총. 과연 어떤 총이 실전에 유리할까요? 아 참나 진짜. 누가 실전에서 한 손으로 총을 쏩니까? 그만큼 P90의 반동 컨트롤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두 손으로 쓰면은 반동 컨트롤이 훨씬 더 쉽겠죠. SS190탄은 탄자가 가벼운 만큼 이 탄속도 그쪽 그 7N 29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직진성이 훨씬 좋습니다. 유효사거리 200m 내에서는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쫙쫙 꽂히니까 뭐 오주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전 명중률이 우수하다 이겁니다. 자 그만 자중하시고요. 최종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께 맡기고 마무리 결론 들어가시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통력에 특화된 개인 방어기 PDW야말로 최선의 방어를 위한 공격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무장한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선택한 초강력 PDW SR2 베레스크.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공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얘기죠. 무자비한 진압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선택할 무기는 엄연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하기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 P90을 권해드립니다. 세계 최강의 PDW SR2 대 세계 최초의 PDW P90. 프랑스 정부기관이 잠수함을 버리려면 우리에게 버리라며 러시아에 애걸을 하는 것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러시아가 버리는 잠수함을 왜 우리가 신경 쓰냐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팬더 기자, 프랑스가 왜 하필 러시아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이번에 문제가 된 잠수함은 한때 서방 세계를 뒤흔들었던 알파급 잠수함들입니다. 이게 핵잠수함이다 보니까 퇴역했다고 이렇게 고물상에 넘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러시아는 처리에 손을 들었고 이러다 보니 주변국이 이게 난감해진 겁니다. 이때 프랑스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죠.
정리하자면 프랑스가 구걸해서 러시아 잠수함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퇴역한 러시아 핵잠수함의 처리를 대신 해주겠다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폐기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대가 이게 러시아라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정부기관 CEA, 즉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구소련이 문제가 생긴 핵잠수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버렸어요, 바다에다가. 예전에 그 K-27도 그렇고 K-254는 아예 뭐 찾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게 어디 근처냐면은 그 러시아 쪽이긴 한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뒤통수 쪽 바다란 말입니다. 그 바다가 그 반도로 가로막혀 있긴 해도 결국에 이제 북극해 쪽인데 우리 쪽 바다랑도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이 불곰님들이 정말 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를 그 쓰레기장 취급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그 일본이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를 갖다가 바다 쪽에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이 벌떼처럼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겁니다. 아니 이게 더 심각한 문제지. 이거를 그냥 두면 또 바다에다 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거 우리가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 그 해체 설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 해체되고 나서 그 돈이 없다고 뭐 배를 째버리는데 이게 진짜 뭐 돈이 없는 건지 돈 쓰기가 싫은 건지 도통 모르겠어. 뭐 목마른 놈이 무물을 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니 뭐 바다를 혼자 씁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원장을 바다에다가 그냥 가라앉히는 거 뻔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팔다리 6개씩 달고 태어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진짜 나중에 그 꼴을 보느니 지금 돈을 좀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김에 우리 기술력 뭐 자랑도 좀 하고.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예로 드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서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뭐 원자력 연구를 국가적 자존심 차원에서 오래 진행해온 나라다 보니까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양이죠. 해체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했는데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졌던 이렇게 전쟁들을 생각하면 좀 미묘하긴 합니다. 네, 전쟁사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옛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예, 알죠. 네, 알죠? 알죠. 바다에 함부로 안 안 됩니다. 예. 이 러시아의 알파급 잠수함 만들 때도 조용하지 않았거든요. 시끌시끌했는데 버릴 때도 문제가 많네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버린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쭈쭈리고 날려고 했네요. 엄밀히 말하면 알파급 잠수함 자체가 개발 당시부터도 구소련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오버 테크놀로지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연구는 정말 뛰어난데 그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거나 구현한 이후에 문제가 항상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알파급 잠수함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알파급 잠수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동체를 가능하게 했었던 거는 액체 금속 냉각 원자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납 비스무트 합금을 냉각제로 쓰는 아이디어까지는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문제는 이걸 액체 상태로 유지하려면 온도가 125도 이상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면 굳어서 고체가 되고 이런 부피 변화로 원자로는 파괴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자로가 파괴된다는 거는 후쿠시마 사태처럼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알파급 잠수함은 냉각계 관련 문제로 무려 4번이나 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4번이요? 원전 사고가 4번이나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면서 알파급은 생각보다 일찍 퇴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꼭 뭐 원자로 문제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약간 오버 테크놀로지라 불렸던 신기술들이 적용한 거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알파급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재래식 잠수함들은 뭐 퇴역하면은 뭐 해체하면 그만인데 이 원자력 잠수함은 퇴역을 하더라도 이게 원자로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해체를 한다고 끝이 아니란 거죠. 결국 남의 돈을 빌리게 된 건데 프랑스 국가기관인 원자력위원회 즉 CEA가 수천만 유로를 지원해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몇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그래도 프랑스로 잠수함들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는 무르만스크주에 그레미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알파크 잠수함 해체를 위한 전용 건식 도크 SD-10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춘 해체 장비 등을 설계해서 이렇게 기증한 겁니다. 프랑스가. 여기서 알파크 잠수함들의 원자로 노심을 이렇게 빼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유럽 재건개발은행이 1,200만 유로 정도를 또 러시아 원자로 연구소에 또 투자를 했고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제공조에다가 지원까지 더해가지고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알파급 잠수함 처리는 이제 깔끔하게 끝난 건가요? 일단은 2011년에 알파크 잠수함의 원자로들은 모두 해체가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프랑스에서 장비를 동원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문제가 네.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아니 국제전 지원으로 뭐 알파급 잠수함 원자로 해체가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문제가 또 남아 있나요? 알파급 잠수함에 쓰였던 액체 금속 냉각 원자로가 네. 이게 알파급 잠수함에 쓰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물건이 또 한 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인터뷰에 나왔었는데 바다에 버렸다는 거 바로 이 K-27이 남아 있었던 거죠. K-27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네요. 여기에도 같은 게 쓰였나요? 네, 그러니까 액체 금속 냉각 원자로의 프로토타입을 탑재던 게 바로 K-27이었거든요. 북극해 항해 도중에 승무원들이 많이 피폭당했어요. 수습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라앉혔어요. 아이고. 뭐 다행히 바닷속에서 뭐 방사능을 누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처리한다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바닷물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은 그때부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뭐 게다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도 괜찮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쇠니까 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이게 삭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K-27을 두고 방사능 시한폭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이목을 끌려고 하는 건데 일단 주목을 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방사능 시한폭탄 진짜 확 와닿는데요. 네.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어떡하지? 나라도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돈이라도 한 푼 줘야 될 것 같고. 이 냉전 시대 유물이 지금까지 바다에 고이 잠들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뭐 이거 건져 올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냥 둬도 언제 터질지 부식이 될 모르고. 거니까 또 문제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이걸 해체할 수 있는 그 프랑스산 장비가 하루하루 낡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떡하지? 핵을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폐기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그 인류의 미래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오늘 이후로는 이 원자력 잠수함의 안전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냉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직접 총을 쏘지 않았다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혈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신들의 그 체제를 걸고 싸운 그 극한 경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대를 이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뭐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엄청나게 나왔죠. 알파급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다는 면에서는 정말 획기적이었는데 이게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왔습니다. 철이나 스테인레스라면 계산이 서겠지만 티타늄이라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도가 남긴 그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산물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쪽이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부 CIA에서 지난 1993년에 진행한 기밀 연구에 게르하르트 탐이라는 인물이 작성한 보고서를 실었는데요. 미국 출신의 독일에서 살았고 소년병으로 동부전선에 참전했다가 소련군 포로로 노역한 그리고 훗날 나토 문서보안부대에서 근무했던 인물이죠.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도 너무 복잡한 인물이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죠. 누구 어떻게 이 사람이 알파급 잠수함을 어떻게 분석했는데요? 네, 이렇게 문서가 2007년에 약간 이렇게 수정을 거쳐서 기밀 해제됐는데요.
냉전 시절 나토가 막연히 가졌던 알파급에 대한 두려움이나 네. 경애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적당히 만족할 만한 게 더 나은 것보단 낫다라는 그러니까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알파급 잠수함이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이 속담을 항상 따른 건 아니었던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르하르트 탐은 이 분석을 통해서 그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통념이나 그 관행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어긋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용된 기술들을 언급하면서 소련의 기술 개발자와 설계자 그리고 제조업자들이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서구권 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걸 달성해냈다는 평가를 내리죠. 그와 같은 그 일말의 그 반성과 같은 말이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든지 간에 뭐 통념, 관행처럼 당연하다 여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풍성한 밀리터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전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잠수함 함장 김용우 대령님을 모십니다.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잠수함. 전쟁이 나면 잠수함만 살아나지 않을까. 하러 갔습니다. SKS. 잠수함을 이제 탈 자격을 있고 운영할 자격. 우리 뭐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빵구를 깼다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크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잠수함 승조는 밖에서 박수 치면은 빵구 냄새가 날까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뭘 베푸냐 그게. 같이 같이 죽자. 같이 같이 죽자. 네.